7일장 있는 동인이 아니죠. 네. 그래서 엘리네크라는 독일의 헌법학자가 헌법 변천 논리를 적용합니다. 헌법 변천 논리라는 것은 실정법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어도 오랜 기간 동안 실질적인 어떤 변화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이런 것들을 그대로 수용하는 이런 것들을 갖다 헌법 변천 논리라고 하는데, 실제로 헌법상 북한이 분명히 대한민국이라고 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북한 땅 내놔라 하고 요구하는 사람은 실질적으로는 없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갖다가 이제 헌법 적용력설이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옛날에 이 사진을 제가 여러 장 봤는데, 이 사진이 그래도 근세 이전에 찍어놨던 사진이 있어서 이런 흔적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뭘 문제 찍은 거예요? 요것이 1800년대 소련에서 겁니다. 정확한 날짜는 제 기억을 못하고요. 예.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 헌법 제3조 영토조항에 있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로 한다 라고 명기되어 있지만, 엘리네크의 헌법 변천 논리 이런 것과 같이 헌법 조문은 그대로 존속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내용이 바뀌어버린 이런 상태로 지금 돼 있죠. 예, 오늘은 원래 영토 얘기를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들이 현재의 독도 문제죠. 그런데 이제 독도 문제 하나만 해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인터넷만 들어가서 찾아가서 알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고, 그 외의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따로 시간을 내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간도를 위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왜냐하면 간도는 실질적으로 고대부터 우리 일제 강점기 이전까지 우리가 영유했고 다스려 왔음에도 불구하고 광복이 된 이후에도 오히려 우리 영토라고 주장 한번 못 해보고 현재까지 이루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간도 문제를 얘기를 할 거고요. 또 하나 연해종 얘기도 사실은 해야 되는데요. 제일 구체적으로 넘어간 것이 옛날에 이순신이라는 드라마 보실 때 이순신 장군이 만호로 근무하던 녹동도에서 패전을 하고 백의정군을 한번 합니다. 해군되기 전에 일본에서 벌써 백의정군을 한번 하셨어요. 그 녹동도가 소리 없이 러시아 땅으로 넘어가는 과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영토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기회가 왔을 때 혹은 남북 통일이 됐을 때 통일된 한국에서 중국이나 러시아를 상대로 해서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그때 일부 학자만 알고 국민들은 전혀 모르고 이런 상태에서는 사실 힘을 못 받잖아요. 어떤 정책이고 어떤 외교고 간에 국민들의 지지가 있을 때 그것이 힘을 발휘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사실 간도라고 하면 좁은 의미로 보면 우리가 사실 요 일대를 얘기를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쪽 산해관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쪽 연해주 일대까지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을 넓은 의미에서의 간도는 이 산해관에서 거기까지 연해주까지 다 포함하는 것을 간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간도의 의미는 그 당시에 일본인들이 처음에 좁은 의미로 해석했을 때는 이쪽 토문강에서부터 연해주 일대 오히려 이쪽을 받고, 이쪽은 중국의 눈치를 많이 봤었던 거죠. 일본도 초기에. 예,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실제로 고대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대부터 우리 동족들이 넘어가서 여기서 농사를 많이 져왔고요. 실제로 벼농사를 제대로 짓는 걸 가르친 게 우리 조상들이거든요. 예, 그런 장에서 보고, 두 번째, 이 지도상에 보면 이거 요철이 분명하기 때문에 실제로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이쪽으로 건너와서 뭐를 한다는 게 사실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왜 수나라 때고 당나라 때고 친구들 때 오로지 한국일 가지고 고집을 했을 때 하는 건 이걸 지도를 보면 뻔히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냥 평면지도를 보면 모르지만 여기는 고산지대라는 것, 아주 험한 곳이라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명확하고, 그래서 실제로 청나라에서도 이쪽 지역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거의 그 시류가 없었고 지배도 못했고 또 자기들이 봤을 때 굉장히 척박한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욕심도 안 내고 포기하고 있었던 땅인데, 오히려 이제 그 서세동정 그 시기 밀려오던 1800년대 후반기에 와서 이제 욕심을 내기 시작한 거고요. 두 번째, 그 청나라도 우리와 같이 백두산을 성지로 여기기 때문에 이쪽 지역을 조선한테 주는 것도 쉽고 자기들 성지 근처니까 조선인들이 와서 막 사는 게 싫으니까 이 일대를 봉금 지역으로 정합니다. 사실 봉금 지역으로 정해서 야, 청나라 사람도 안 들어올 테니까 너희들 조선도 들어오지 마라 했는데, 실제로는 우리는 오랫동안 거기서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1712년 5월 10일 아까 봤던 그 정계비에 이제 그 이 청나라와 이제 협상을 맺어가지고 동쪽으로는 토문강, 서쪽으로는 압록강을 경계로 삼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압록강이라는 것을 조금 강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도상에 지금 나와 있는 이 압록수로 본다고 그러면 여기서 올라가서 토문은 이 위에 있고요. 그냥 가다가 이렇게 느닷없이 잘라져야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기 저 압록수죠. 네. 그리고 토문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건 경계가 뭐 이렇게 가다 이렇게 올라갑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이쪽 지역이 이쪽이 산해관이죠. 네. 산해관이 있는 바로 이쪽에 그 열수라는 곳이 있습니다. 고대서에 보면 열수라고 나와 있고 요즘은 이제 요수라고 부르고요. 그러는 곳이 바로 압록수라는 곳입니다. 거기를 압록수라고 했고요. 고구려 시대에는 이쪽에 이 위에 여기가 압록수가 돼서 이 송화강 지류인 토문강하고 연결이 돼요. 거의 그 지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위치가 한 이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다가 이쪽 연해주는 당연히 조선 땅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그 이 토문이 있는 데서 이 연해주 지역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곳이 우리 그 영역이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옛날 사설을 제대로 보지 않으면 지금의 두만강이라는 이름은 언제 누가 붙였는지도 모르는 거죠. 옮겨져 왔으니까요. 이름이. 실제로 우리 지명이 그 만주 지역에도 상당히 많이 바뀌었고요. 1900년대 이후에도 중국은 지금 많은 곳의 지명을 우리 고대와 연결될 수 있는 지명들을 지금 굉장히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참작을 해서 보셔야 제대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러고 나서도 1800년대가 지나면 이 조선이 사실 힘이 많이 무력해지고 백성들이 많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때부터 조선 백성들이 많은 수가 이제 이 두만강을 건너가죠. 건너가가지고 거기를 개간하고 삶을 개척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되는데, 이 송화강 지류에 이제 이 송화강 지류 이쪽 지역에 이제 그 국경선이 설정이 되면 청나라로서는 많이 손해를 보는 거가 되는 거고, 이러니까 이제 청나라에서 느닷없이 자기들 그 원래 성지였던 북두산 지역까지 다 넘겨주는 게 되니까 시비를 걸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간도 자체를 그 청나라에 이제 그 귀속을 시키려고 해요. 시도를 합니다. 청나라로 귀속시키려고 하니까 조선 정부에서 가만히 안 있죠. 네. 그래서 사실은 1882년부터 이제 간도 귀속 문제를 놓고 회담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끊임없이 회담을 계속했지만 중국 측이 얘기하는 그 정계비 해석과 우리 조선 측이 얘기하는 정계비 해석이 달랐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이 협의가 안 됩니다. 사실 그 상태로 1900년대 초까지 넘어오면서
이 간도협약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기 때문에 일본은 그때까지의 입장이 간도는 조선 땅이라는 입장이었었고, 러시아의 그 당시 그 서류들을 보면 러시아도 당연히 조선 땅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그 당시 우리 그 일제 강점기나 이 무렵에 그 러시아도 적군기였잖아요. 레닌이 그 통치를 했을 시기에는 우리 그저 소수민족 독립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열의를 가지고 도와주려고 했어요. 그러나 스탈린으로 그 지도자가 바뀐 뒤부터는 오히려 우리 그 조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보죠. 예를 들어 뭐 그 이 저 뭡니까 강제 연해주에 있던 그 동포들이 강제로 이주되는, 연해주에 있던 동포들을 강제로 이주하는 그 자체가 이 지역을 자기네 영토로 하기 쉽게 하기 위한 것도 있고, 또한 일본과 이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자유시 참변 이후부터는 그 우호적이었던 러시아가 상당히 돌아서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으로서는 굉장히 불우한 상황이지만 그런 것이 계속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2차에 걸쳐서 한청 그 국경회담이 계속됐었는데, 이 논쟁점을 이렇게 살펴보면 분명하게 이제 국경 문제 분쟁이긴 하지만 실제로 제일 문제가 됐던 게 토문강의 실체 문제예요. 우리는 토문강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토문강을 얘기를 했는데, 그네들은 토문강이라는 것이 없고 도문이니까 두만이다 그게. 그래서 두만강으로 둔갑을 시킵니다. 청나라의 힘으로. 강다국이 그런 짓 잘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실제로 1700년대에 만들었던 그 국경회담에 효력이 없다. 효력이 없다라고 청나라는 주장을 했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가 바로 그 금방 전에 말씀드린 토문강에 대한 해설, 그리고 세 번째가 의류 정예 국경회담의 효력, 그리고 네 번째가 1885년에 이후의 교섭서, 그리고 선후장정에 대한 견해, 그리고 다섯 번째가 역사상의 사실들에 대한 쟁점인데, 원래가 강대국들은 끊임없이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그 얘기를 하게 되죠. 여기서 얘기하는 오드베카가 바로 이 토문장을 얘기합니다. 근데 전에도 가끔 말씀드렸지만 몇 년 전에 이 동국공정을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고 한참 진행되고 있는 한 5년 전쯤에 중국에서 발표가 합니다. 송화강에다가 댐을 크게 만든답니다. 그럼 송화강에 댐을 만들어서 물을 막아버리면 물이 흐르질 않잖아요. 그러면 토문강은 물이 흐르지 않는 강이 아닌 것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저는 그 기사를 보고 바로 이것도 동국공정이 이러구나 이 생각을 했거든요. 거기에 느닷없이 댐을 만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그 백두산 전기에 보면 분명히 동쪽은 토문강, 서쪽은 압록강을 경계로 삼는다라고 명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이후에 1800년대에 오니까 한 100년쯤 지나니까 억지를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그때 그 당시에 토문강이라고 하면 저쪽에 만두 땅에 있는 강을 얘기하는 예, 송화강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송화강 줄기거든요. 송화강 줄기고 요 오드베카라고 하는 여기가 바로 토문강이라고 일컫는 데예요. 우리 기록에는 오드베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지도에 보면 토문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압록이 이 밑에 이쪽으로 이렇게 흘러서 여기를 그 지금 압록강이라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압록강은 이쪽에 그 지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요수라고 불리는 그곳이 오히려 압록강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송화의 줄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네들은 이제 오늘날에 와서는 토문강을 없애면서까지 그거를 갖다가 이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지금 그 우리 한국 정부가 남북이 분단된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그리고 아직 저 사학계에서
그런 문제를 일으키지 못하니까 주장하지 못하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나중에 통일 한국에 대해서도 대비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북공정 자체가 우리 역사에 대한 자기들의 그 기득권 이것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봤을 때 이런 것조차도 그런 것을 대비하는 그런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1894년 청일전쟁이 일어나서 영토회담이 중단됐고요. 1903년에도 조선정부는 이범윤이를 북한도 관리사로 임명을 하고 이걸 청국공사한테 알리고 그래서 그 행정적인 시류 지배를 실제로 해왔습니다. 그때까지도. 그래서 그 이전에도 조선관리가 나가서 세금을 걷고 주민이 있고 거기에 관리가 나가서 세금을 걷고 그런 행정적인 것을 해왔으면 당연히 주권국이라는 거죠. 그 나라의 그 권리가 있는 땅이라는 거죠. 그것을 청나라가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때까지는. 그래서 1700년대에는 양국이 합의를 해서 설치를 했던 거잖아요. 양국이 합의를 해서 설치를 했던 게 백두산 정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청국과 합의가 되지를 않았어요. 결국 간도협약이 이루어질 때까지도 합의가 된 바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청나라와 또 청나라를 이어받은 중국과 한국은 1700년대에 영토회담을 해서 획정했던 그 국경선을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뭐 그 한때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이 시류적 점유 100년이 지나면 국제법상으로 뭐 그 나라가 된다 이런 그 엉뚱한 말이더라도 국제법에 그런 거 없습니다. 이제 판례에 유리하게 적용할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법은 없기 때문에 현실적인 상황, 남북이 분단되어 있었던 상황이나 이런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서 그때 가서라도 우리는 그걸 주장할 수 있고 제가 생각하는 개념은 지금이라도 우리 국회에서 이러이러했으니까 저 중국 정부는 거기가 한국 영토임을 인정해라 뭐 이런 그 요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 영토 분쟁적으로 선포를 해놔야 어떤 식으로는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국경 분쟁으로 이제 간주하는 이유들인데요. 첫 번째가 백두산 정계비의 가치, 그리고 둘째가 비문 내용의 해석, 토문강이 실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셋째, 의료 정의 국경회담의 효력. 근데 실제로 합의된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1885년 이후에 교섭서 및 서울 강정에 대한 견해, 그리고 역사상 사실에 대한 쟁점입니다. 근데 한국과 일본의 입장은 그때까지 계속해서 정계비를 인정하고 있는 반면 청나라는 그 정계비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인정하면은 뭐 협상할 필요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실제로 그 내용의 그 제일 중심에 있는 게 바로 이 토문강이에요. 토문강을 주만으로. 왜냐하면 압록강을 지금 우리 지도에 나와 있는 이 압록강으로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역사적 실질적인 그 압록에 대한 압록수에 대한 위치 비정이나 이런 것을 공부하거나 연구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지금의 그 압록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이렇게 오다가 느닷없이 위로 간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학자들이나 어디서나 다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대의 압록수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요 나라가 생기기 이전의 요동요사의 개념과 요 나라 이후의 요동요사의 개념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그 사실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역사 공부 여러분들이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1904년 한청의 변계 관리들의 임무를 약정한 변계선호 장정 제1조에서 백두산의 정계비가 국경선으로 입증되며
두만강이 양쪽에 확정된 국경선이 아님을 명시하였다는 것이 한일의 입장입니다. 자, 그때 이제 그 지역에 있는 관리들끼리 합의했던 부분인데 거기서도 이 사실 백두산 정계비 그 이상 얘기를 했었던 거거든요. 요 옆에 있는 지도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바티칸 그 청정이 한 그 천주교 교구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가 조선교구입니다. 그 로마 바티칸에 그 보관되어 있는 지도인데 이게 조선교구예요. 그래서 조선교구가 세 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요 세 개로 나눠져 있는데 그렇다면 요 연해주가 당연히 조선 땅이라는 게 인정하죠. 이것이 물론 행정적인 지도는 아닙니다. 그 종교에서 자기들의 영역 표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지도는 아니지만 그렇게 조선 땅이라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그렇게 한 거죠. 사실은 그 사적인 얘기지만 전 세계에서 정부력이 가장 좋은 곳이 가톨릭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조직이 뭐 돼 있죠. 공산주의 국가든 어디든 안 들어가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어느 곳보다도 정부력이 뛰어나는 것이 이 가톨릭이라고 하는데 그런 데서 만든 것이 바로 이 지도거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 강도 지역에는 그 고대부터 근대까지도 계속해서 청나라인들의 숫자는 불과 몇 명 안 됐고요. 대부분 조선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조선 사람들의 판도였었던 거죠. 당연히 이제 그런 점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실제로 그 통치 외지역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나라 입장에서는 사실 이 척박한 땅인 거예요. 거기까지 가기도 어렵고 가서 뭐 해먹을 것도 없고 이런 지역이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지금 근대에 와서도 이 판잣집 살다가 뭐 철거되거나 이렇게 되면 저 광주 대단지로 넘어가고 뭐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런 정도의 사람들이나 그 청나라 사람들은 만주 지역으로 건너왔지 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조선도 먼저 워낙 살기 어려워지고 피폐해지니까 그 강을 건너서 이제 그쪽에 가서 또 대량으로 건너가서 이제 개간을 했던 거고 실제로 알고 보면 그 만주 지역이라는 곳이 일제 강점 당하 본격적으로 강점되고 나서 우리 독립운동의 근거지가 되는 곳이 바로 만주 지역이죠. 그리고 일본 입장에서는 간도 협약에 의해서 청나라의 그 간도를 하향하고 나니까 자기들이 협상을 해놓고 나서 청나라 땅까지 들어가기는 어려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선주들께서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강력한 그 지지 기반이 됐었던 겁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봐도 그리고 이제 그 실제로 그때까지도 우리가 쓰는 그 지명이 대부분이었었어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을사늑약으로 1905년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뺏고서 이 사람들은 1907년 그 간도에 이제 통감부 출장소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출장소를 설치하는 이유 자체가 실제로 일본과 청나라와 이제 그 교섭을 해서 이익을 얻겠다 이런 이제 욕심을 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때까지 일본은 청나라하고 교섭을 할 때 만주가 당연히 조선 땅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만주가 분명히 조선 땅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청나라와 이제 협상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철도 부설권에 그 당시 철도 부설권에 대한 만주 지역의 철도 부설권에 대한 욕심은요 일본뿐이 아니고 러시아, 영국, 미국 다 대들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배울 기회가 없어서 잘 못 배우지만 실제로 미국도 굉장히 욕심을 냈었고요. 근데 재미있는 건 영국, 미국, 뭐 러시아 이런 나라가 이 일본이라는 나라를 이 동양의 유일한 같은 제국주의 국가로 인정을 해서 일본하고 얘기가 참 잘 됐어요. 일본을 많이 도와줬고 일본 말이면 또 잘 들어줬고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기대했었던 거고
광복 이후에도 그 피해를 엄청나게 보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도 사실은. 네. 그래서 이제 그 1909년 9월 4일에 일본은 자기들이 간도 영유권을 포기하는 대신에 간도에 철도 도달장을 주겠다. 이제 이런 이제 협정을 소위 말하는 간도 협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간도가 이제 이 정식으로 그들 입장에서는 정식으로 이제 청나라의 땅에서 그러니까 이제 조선 땅에서 청나라 땅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다면 만약에 청나라가 조선과 국경회담을 계속할 때처럼 우리 땅인데 쓸데없이 그런 협상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네들은 조선이 그 당시에 약소국이니까 약보고 덤볐던 거고요. 조선은 약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텼던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결국은 일본이 외교권을 뺏고 그 외교권을 위해서 자기들 이익을, 그러니까 청나라도 좀 어리석었던 게 일본이 굳이 거기에 철도 부설을 하겠다라는 욕심을 왜 낼까 이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일본은 조선을 발판으로 해서 중국까지 먹겠다라는 야욕을 갖고 있었던 건데 청나라에서는 그냥 우선 만주 땅 확실하게 우리 땅 만들자 이런 욕심이 더 앞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간도 협약이 체결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 있었던 통감보 출장소가 폐지되고 이제 그 영사관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실제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충 하겠습니다. 이 간도 협약의 전문 7조입니다. 한국과 청나라의 국경은 도문강으로 하고 일본은 간도를 청나라의 영토로 인정하고 또 세 번째가 한국이 사는 도문강 이부분 잡거지역으로 인정하고 또 잡거지역의 한국인은 청나라의 법률을 따르고 청나라의 간도 4개 지역을 무역지로 개방하며 길린 장춘철도를 연길까지 연장하고 한국의 해경과 연결한다. 이것이 이제 간도협약의 전문 내용입니다. 결국은 일본이 중국에 진출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교도부를 확보하고 청나라로서는 만주 땅의 모든 조선 사람들을 청나라 사람화하기 위한 이런 것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실제로 우리가 오랫동안 조선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청나라와 국경회담을 해왔지만 뭐 일산의약이 되고 나서는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는 상태가 됐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뺏기고 맙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본의 지금에 와서 이 간도협약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국가적인 국제법상으로 봐서도 효력이 없는 거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일본은 자기들이 패전하면서 자기들이 이전에 했던 해협이 무효라는 것을 인정했고요. 국제법상. 두 번째, 국내적으로 봐서는 을사늑약이든 한일병탄이든 황제가 도장 안 찍었습니다. 이순도 안 해줬고 인정 안 했습니다. 그렇다면 을사늑약 자체가 불법이죠. 을사늑약 자체가 성립이 안 됐었던 그런 불법 조약을 기반으로 해서 청나라와 이 간도협약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그것뿐이 아니고 일본 자신이 1960 몇 년도입니까? 그때 한일 회담을 하면서 그 이전에 1963년이죠. 그 이전의 모든 조약은 무효로 한다. 일본과 한국이 합의한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없었던 거고요. 그리고 전후 처리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는 카이로 회담의 내용을 봐도 패전국의 지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패전국이 강압된 힘으로 했던 조약은 다 무효라는 것이 분명히 인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를 보더라도 을사늑약 간도협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당연히 만주는 우리 땅 맞죠. 네. 더 나가서는요, 요즘 일부에서 또 다시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는데,
주기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한 10여 년 전에도 한참 그런 얘기 있었는데 대마도 대우탁자 얘기 많거든요.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대마도가 왜 한국당인지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이 자료를 같이 이렇게 보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그 실제로 여기 그 제가 써놨습니다만 간도 협약의 핵심이 제 1조예요. 동쪽 국경인 토문강. 예, 이 토문강에 대한 얘기인데 이것을 그 자기들 마음대로 처음에는 조선 쪽 입장에서 가지고 토문강이라고 얘기를 했다가 청나라한테 넘길 때는 이제 일본도 이거 두만강이다 하면서 이제 넘겨버린 거죠. 예, 그래서 실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중국과 한국이 그 국경회담을 한 것은 1712년에 했던 그 정계비의 내용이 최후의 국경회담입니다. 합의된.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의 상태, 그러니까 그 이후에 어떤 것도 다 소용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정부에서는 당연히 그것을 주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1945년 그 광복 이후에 남북 분단됐죠. 중국 내전이 있었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 전쟁이 있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뭐 반영구 분단이 돼 있는 이런 상태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전혀 1992년도 한정 수교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때 수교를 맺으면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정치하는 분들이 전혀 이런 의식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얘기도 못 꺼내보고 그냥 수교를 들어갔던 거죠.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 만주 지역에 있던 수많은 그 당시에 동북군 강복군들이요 45년도에 그 당시에 거기 주둔했던 그 일본군들은 중국의 그 이제 중국군이 진주해서 건설을 합니다. 그래놓고 중국 내부에서는 실제로 그라고 불과 2, 3년 사이에 장개석군과 모택동군이 국민당하고 공산당군하고 대대적인 내전이 벌어지잖아요. 그때 이 한국의 입장에서는 45년도에 광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46년 그 무렵에 임시정부나 광복군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미군정에서는 일본 쪽의 말만 듣고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개인자격으로 들어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광복군 전부 무장 해제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군이 무장 해제를 한다는 것은 해장이에요. 해전국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광복군들은 해전국이 아니기 때문에 무기를 계속 지니고 있었고 그래서 중국 공산당을 도와서 실제로 그 당시에 이 중국군에서 이 중국 공산당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그걸 그 장개석군을 밀어내고 승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공을 세운 것이 사실은 이 한일의용군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용군, 조선의용군이죠. 그 조선의용군이 사실은 49년도에 남한에서는 무장하고서 안 받아주니까 전부 북한으로 들어가요. 북한으로 들어가고 1950년 6.25 때 북한의 최고 정예군이 되어버립니다. 그 우리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던 그 사람들이 바로 또 6.25 때 불과 몇 년 사이에 민족의 그 가슴에 총을 겨누는 이런 아이러니한 현상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그 역사가 있는 곳이 바로 간도 땅이다, 만주 땅이다.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 정말 가슴이 아프죠. 예, 이건 러시아 자료인데요. 1902년 대한제국과 러시아가 간도 지역에 대한 공동 통치를 규정하는 특별 협약안을 작성했다는 기록을 발견했다. 무슨 얘기냐면요. 고종 황제가 갑갑했습니다. 일본한테 그대로 다 뺏기게 생겼고 다 넘어가게 생겼으니까 러시아하고 간도 지역은 우리가 공동 통치하는 걸로 하자 해서 그런 협약을 이제 맺으려고 준비를 합니다. 이 서류가 국내에는 남아있지 않는데 그 러시아의 학자 끼네르라는 사람이 한국개관이라는 책을 쓰면서 그 내용을 그대로 다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동북아 이 역사재단에서 이 책을
다른 거 열심히 하자고 해도 안 하더니 어떻게 이 책은 그래도 이 이용해. 책을 번역을 해가지고 출간을 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같이 봅니다. 이 책에는 뀨네르는 그 1908년 중국의 혁명가 순자오론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간동제라는 책을 인용해서 중국 사람이 쓴 책을 인용한 거죠. 러시아 정부는 한국에 파견된 장국의 공사 외박을 통해 간동제에서 한국 정부를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간도 지역에 대한 한국과 러시아의 공동 통치를 규정하는 특별협약안이 1902년 이미 양국 정부 간에 작성돼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라고 기술을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 러시아가 1902년 당시에 대한제국과 간도 지역에 대한 공동통치 협약안을 작성했다는 것은 국제법상으로 간도가 한국 땅임을 인정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간도협약 이전에 이미 제일 가까운 데 있었던 러시아, 일본 다 그 간도가 한국 땅임을 인정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청나라도 인정. 협상 중이었지 무조건 자기 땅이라고 할 수 있었던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간도에 대한 우리의 영유권을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또 그 뀨네르가 뭐라고 했냐면 간도 영유권 분쟁의 불씨가 된 백두산 정계비의 투문에 관한 조선과 청나라 간 탈송 논쟁도 객관적인 시각에서 이제 조명을 했는데, 조선과 청은 1912년 백두산 정계비를 세워 압록강과 토문강을 경계로 삼는다라고 합의했으나 중국 측은 토문강이 두만강의 다른 이름이라고 주장을 했고, 조선은 송화강 기류라고 맞서왔다. 뀨네르는 토문강에 대한 정확한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한국 측의 논리가 더 타당하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뀨네르는 레닌그라드 대학교에서 이 교수 등을 지낸 뀨네르라는 사람이 레닌그라드 대학에서 교수를 지낸 저명한 학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1910년 강제병합 이후에 조선의 경제적 변화상과 지리정부를 집대성한 한국개관이라는 책을 1912년에 낸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 당시 주변 상황들도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나라들은 다 간도가 조선 땅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1902년 무렵에 이제 대한제국에서도 고종황제께서는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쪽 지역에 대한 힘을 더 보여주기 위해서 이범윤을 이제 그쪽에 이제 간도 시찰자로 파견해서 물꼬를 얘기하려고 이제 많이 노력을 합니다. 결국은 그 당시에 많은 나라들이 조선의 영토임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100년 사이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각은 우리 땅이라는 의식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라는 거. 실제로 중국 정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한때 65% 이상 차지했던 조선족들을 동북 삼성에서 완전히 와해 정책을 펴가지고 지금 15%밖에 남지 않습니다. 남자는 조선족 자치구 없어지니까 있죠. 예. 그러니까 번번이 말씀드리지만 중국 동포들, 우리는 동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들은 스스로 중국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지경까지 와 있다라는 거죠. 아까 지도 잠깐 봤었죠. 이제 이 지도가 이제 로마 교황청에서 그린 천주교 기준 영역 지도입니다. 물론 행정지도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쪽 연해주 지역까지 다 조선교구로 표시를 해서 이 바로 이 연해주가 당시 러시아 정교에서는 이제 우리 한국 교구로 보고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거기 한국 사람들이 많이 생긴데서요. 실제로 그 이후에 불과 몇 년 전에 정주 그러니까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은 그쪽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강제 이주라고 표현을 하지만 거기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정부에 대해서 강제 이주라고 표현을 못하니까 거기에 자리 잡았다 해서 정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 그 80년이 안 됐습니다. 그때 그 연해주 지역에 있던 그 수십 25만이나 되는 그 조선 사람들을 전부 이제 중앙아시아로 끌고 가는 거죠. 가면서 그냥 얼어 죽고 굶어 죽은 사람만 2만 5천 명입니다. 얼어 죽고 굶어 죽고. 제가 그 2년 전에 그 타슈켄트에 갔었는데 타슈켄트를 가가지고 그 타슈켄트에 맨 처음 도착해서 세운 그 마을을 갔어요. 근데 90 넘은 분이 딱 3분 계시더라고요. 3분 계시는데 2분은 전혀 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한 분은 이제 살짝 왔다 갔다 이렇게 경계를 넘나드시긴 하는데 그래도 대화가 가능해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독한 북한식 발음. 이것 때문에 사실 그 알아듣기는 상당히 어려웠지만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녹음을 해왔거든요. 근데 불행한 건 그 녹음해온 걸 아직도 다시 옮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그래서 지금까지 그 쭉 말씀드린 여러 가지 상황을 봐도 분명히 간도는 조선의 땅이었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간도의 범위가 지금까지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간도와는 좀 다르다. 그리고 두만의 위치가 압록의 위치가 여기가 아니고 그냥 압록강 두만강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여기죠. 여기인데 실제로는 이 안쪽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서 연결되는 통문과 연결이 되는 지금 이쪽에 그려져 있는 지도와 비슷한 그러면서도 이분은 이제 연해주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 압록강이라는 말이 있어요. 예, 압록수라는 것이 옛날 기록에 있습니다. 옛날 기록에 있고 그 다음에 산해경이라는 책을 보면 어디에서 민니 가면 뭐가 있고 어디 가서 민니가 되면 뭐가 있고 이런 게 있어요. 거기에 압록수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그걸로 비정했을 때 전부 다 아까 말씀드린 그 위치가 됩니다.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를 하는 분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역이 고대부터 뭐 우리 영토라는 것은 여기 뭐 많이 제가 써놓긴 했는데 이걸 뭐 일일이 다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그 고대사에 대해서 많이 듣기도 하고 공부도 하신 분들이라 고대 우리 민족의 그 주 활동 무대가 지금의 만주 지역이었다. 그러니까 뭐 BC 뭐 6,500년까지 가는 홍산 문명의 그 발원지도 바로 그 적궁시 바로 만주 지역이고요. 그 위에 모든 것들이 다 만주 지역이다. 더군다나 우리 영토라는 인식을 가져야 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고구려라는 나라가 거기에 있었고요. 고구려를 이은 요금 원청의 역사를 우리 스스로 오랑캐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끝까지 그 고구려도 우리 나라 역사가 아니면 우리 스스로 고구려 역사를 부정하는 이런 결과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깊이 반성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신라 중심의 우리 국사관에서 탈피해서 남북 시대, 아래를 포함한 남북 시대의 어떤 역사관을 가져야 당연하지 않은가 이런 것을 주장을 해 봅니다. 여기 있는 내용은 나중에 필요하시면 역시 요청하시는 분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고대부터 그 근대까지 우리 그 만주 지역에 대한 역사 기록을 쭉 해놨는데 시간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 발해 이후에 우리가 그쪽에 우리 민족이 세운 나라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발해 이후에 들어선 요나라, 금나라, 원나라, 청나라가 다 우리 민족. 결국은 옛 고구려의 후손들이죠. 그 점을 생각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만주족이나 몽고족이나 이 사람들이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우리와 같은 뿌리를 가진 그런 것이고요. 물론 이제 더 고대로 간다 보면은 그런 홍상 문화는 100% 우리 지금 대한민국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의 문화냐? 그건 사실 그렇게 봐서는 안 되죠.
거홍산 문화를 읽었던 이 사람들이 일부는 이쪽으로 내려왔고 일부는 이쪽으로 내려갔겠죠. 네. 그래서 지금의 그 중국 대륙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 특히 중국도 북방과 남방, 양자강 사이에 두고 북방과 남방이 엄청나게 다르죠. 문화도 다르고 풍습도 다르고 언어도 다릅니다. 그런 점에 봤을 때 지금의 중국인들의 뭐 상당수도 우리 동일계 후손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실제로 그렇잖아요.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쪽 산문남들이 이 동쪽의 비핵한 지역은 대대로 우리 그 동인족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실제로 이 역사상으로나 그 다음에 실질적 시류적 지배나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종합을 해도 국제법상으로나 심정적으로나 다 간동은 우리 땅이라는 걸 생각 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조선 조정에서는 실제로 이제 오랫동안 그 이후에도 그 관리를 계속 1903년까지 아까 말씀드린 그 계속 했는데 관리를 내분하고 관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힘이 없으니까 다 뺏길 수가 없는 거죠. 뺏길 수밖에 없는 거죠. 원래 이제 여기가 바로 지금 얘기하는 압록강 그쪽이잖아요. 여기 이제 요즘에 이제 청나라 자신들이 이렇게 이 보드나무까지 이렇게 세워가지고 여기는 한족들 전혀 못 들어가게 있습니다. 이쪽 위로 한족들 스스로 중국 한족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그 무주지라는 여기 이제 유조변책이라는 건데 이거 자세히 설명하기 좀 시간이 걸리고요. 그래서 이 유조변책을 세운 1600년대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백두산정제비를 세운 그 협약은 1712년. 결국은 그 이전부터도 청나라는 이쪽이 조선 땅이라는 걸 전통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경계비가 지금 압록강에 있는 거기 있는 게 아니고 저 안에 만주에 가 있다. 아니요, 그러니까 그거는 백두산에 있었습니다. 전기비 자체는 백두산에 세워놨는데 백두산에서 이제 백두산에 상징적으로 세워놓고 그 전개비를 이제 국경이 표석으로 삼았다는 건 거기 있는 내용을 이제 표석으로 삼았다는 거죠. 예. 그 전에 얘기할 때는 이제 국도 대북 지역, 우리 민족으로 봤을 때 북방 지역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은 영토 분쟁 지역 선포라도 좀 해야 된다. 그렇죠. 국회의원에서 그걸 좀 했으면 그거라도 좋겠다. 네. 사실은 한 5, 6년 전에 열심히 쫓아내는데 요청을 했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이 쭉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여기가 지금 송화이거든요. 여기가 송화인데 요게 바로 통문관입니다. 이게 여기 이제 백두산에서 흘러내려가는 이어지는 길이죠. 오도백회라고 하는 곳이 바로 네. 여기고요. 백화. 그 다음에 이제 그 압록강은 당연히 여기가 되겠죠. 네. 여기가 되는데 실제로 고대 사설을 살펴보면 압록강이 여기인데 국경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느닷없이 이렇게 잘라진다는 게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자연스럽게로 본다면 요 지역에 대한 것을 보면 그냥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평야지대예요 대부분. 이쪽에는 뭐 한 2시간 3시간 가도 산이 하나도 안 보이는 데가 많습니다. 네, 평야지. 실제로 가보시면 그런 지역인데 거기에 이렇게 굳이 국경선이 있을 리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면은 이 지역이 돼요. 이 지역이 뭐냐면 환인이나 뭐 심양이 이쪽에 있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소위 말하는 고구려의 시작 지역이에요. 환도산성이 있고 오녀산성이 있고 이런 지역이 바로 여기거든요. 네. 거기를 갖다가 압록하라고 불렀는데 압록하
첫 번째 여러 가지 자료 중에 압록강 첫 번째로 보는 곳이 여기고요. 두 번째로 보는 곳이 이쪽 지역입니다. 그러면 이쪽과 통문강으로 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실제로 지리적으로. 그랬을 때 그 기록이 맞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예, 그런 차원에서 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야말로 이 중국과의 관계죠. 간도 문제는. 그렇지. 네, 그 다음에 얘기하고 싶은 곳이 사실은 그 녹둔도입니다. 녹둔도 얘기는 좀 들어보셨죠? 그 녹둔도가 뭐냐면 우리 지도로 봤을 때 여기입니다. 여기 이제 그 두만강 끄트머리예요. 여기 지금 이게 이제 연해주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이 녹둔도가 원래 여기예요. 그럼 지금은 섬이 아니잖아요. 근데 원래 조선시대는 여기가 이렇게 물이 이쪽으로 흘러서 섬이었습니다. 섬이었는데 토사가 하도 밀려가지고 그쪽에 이제 메워져서 땅이 됐어요. 그리고 이 연해주를 넘겨준 건 청나라와 러시아가 지들끼리 협약해서 넘겨준 겁니다. 나중에 고종 황제가 또 이범민을 시켜가지고 북쪽 지역 외교 문제는 전부 영토 문제는 이범민한테 다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이범민을 시켜서 이 땅을 찾겠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뭐 강대국들이 말을 들어줍니까? 한국이 얘기해도 소용이 없는 거고요. 고종이 그렇게 했다는 건 뭐 증거가 뭐가 있어요? 예,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거는 기록이 남아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녹둔도가 바로 유석이 풍간계고. 저기 성웅 이순신 드라마 했을 때 이순신이 만호 군관으로 있다가 거기서는 뭐 이순신이 이순신이 있으니 이겼을 것처럼 마치 이순신이 어디 출장 간 사이에 쳐들어와가지고 지는 걸로 나왔죠. 그랬는데 그런데 왜 배후의 중군을 하게 됐을까요? 이제 그나마 저 만호 군관 자리고 계급장 다 띄고 근데 나중에 이제 거기서 연족을 이제 크게 무찌르는 대공을 세워서 다시 복귀가 되는 이런 곳인데 실질적으로 태조 이래로 계속해서 이 조선 땅이었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영정조 이후에 이제 두만강에 퇴적작용을 해서 녹둔도가 이제 연해주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해주가 우리 땅이었었기 때문에 별 신경 안 썼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제 1860년대에 청나라가 러시아하고 베이징 조약을 맺으면서 슬그머니 그쪽으로 넘어갑니다. 러시아 땅으로 이제 편입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워낙 조선말 혼란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쓸 틈이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89년에 고종이 청나라에 항의를 하면서 반환 요구도 하지만 이루어지지 않았고 러시아하고 오히려 좀 친해지려고 했던 시기잖아요. 그렇죠. 러시아하고 친해지려고 하는 시기였는데 러시아도 그 말을 들어줄 리가 없었죠. 사실은. 그래서 이 녹둔도도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많은 조선 사람들이 건너가고 우리가 보통 광복운동 하면은 만주 지역을 많이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연해주 지역에서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광복운동 한 분들이 이 만주 여기만 있었던 게 아니죠. 여기 연해주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분 중에 저는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하도 제가 여러 번 얘기해서 김경천 장군. 일본군에서 공식적으로 자기들 기록에 귀신 같은 놈들이라고 써놓은 게 바로 김경천하고 홍범도 두 분이거든요. 그 김경천 장군의 별명이 바로 백마탄 김경천입니다. 항상 백마 타고 나타나서 주의를 하면 워낙 귀신처럼 움직여서 일본군들이 당할 재간이 없었다고요. 근데 연해주에서 활동을 하고 실제로 자유신 참변 이후에도 김경천이 계속 활동한 것이 이쪽 지역에서 활동한 것이 뭐냐면 실제
실제로 그 사람은 러시아군의 후원을 얻어서 적군의 후원을 얻어서 일본군과 싸운 겁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백군의 편을 들어줬어요. 러시아 내전에서. 그러다 보니까 적군 입장에서는 김경천이 그러니까 서로 아군이 이해가 되는 거죠. 맞아 떨어진 거죠. 그래서 그 김경천에 대한 얘기는 저 혼자 멋대로 생각을 하거나 상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러시아에 있는 자료들과 이 경천 아일록이라는 그 자필 일기가 있어요. 자필 일기의 사본이 저한테 한 이만큼 있는데요. 그거 보훈처에 몇 년 전에 그 저 영인본 만들자고 하니까 나는 거절당했습니다. 어느 나라? 우리 그 보훈처나 네. 동북아 역사재단은 실제로 우리 역사 연구에 도움이 되는 거 하자고 하면 하는 거 하나도 못 봤습니다. 그동안 제가 최소한 대여섯 번 이상 그런 걸 들고 갔었는데 안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 년 동안 연락을 안 했더니 며칠 전에 또 연락 오대요. 한번 꼭 좀 뵙자고. 이제 아쉬운가 보다. 뭐 필요한 게 있는가 보죠. 여기 있는 내용들은 그 녹든도의 그 역사적 사실들. 그러니까 결국 내용은 우리 땅이다 하는 내용들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 그 섬 길이가 1246쪽. 그 토성을 쌓고 높이 6척의 목재를 둘러서 거기는 이제 병사들이 보호하는 상태에서 농사를 짓니다. 그런데 하도 이제 그 연중 침입이 많으니까 보통 때는 강을 건너와서 여기서 살고요. 예. 농사 질 때는 군인들하고 같이 건너가는 겁니다. 같이 건너가고 군인들이 지켜주고 군인들은 지켜주고 농사꾼들은 농사를 짓고 이러한 것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경비대는 늘 있었겠죠. 그러니까 녹든도가 그 여진족에서 박살이 났다는 것은 바로 이 경비대들이 있다가 이제 박살이 난 거예요. 그 이전에 찍어놨던 것이 바로 이 녹든 간이라는 데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간이 있었던 것이 토사가 밀려 들어가지고 이렇게 맨땅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지도상으로는 여기 강이 없죠. 네. 예. 그래서 섬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인적으로 다리 만들어 갖고 섬이 아니게 되는데 여기는 전부 토사가 느껴지고 실제로 이렇게 높은 6,000m 이렇게 높은 이런 것들이요. 실제로 저희가 보면 자연적인 지형이 아니고 토성을 쌓은 이런 흔적으로 보여지는 사실. 이제 이 얘기가 바로 이제 이순신 장군이 지던 그 싸움입니다. 1587년 천주 20년이죠. 이때 여진 그 시전 부족이 녹동도에 몰래 침입해 방비하던 수부장 오형, 간관, 임경빈 등 11명의 군사를 살해하고 군민 160명을 납치해갔으며 말 15표를 약탈해갔다. 당시 전라 좌수사가 되기 전 조선만호 책임자였던 이순신 장군이 직을 기탈당한다. 그리고 이제 이듬해 반격에 나선 전투에서 대거이 정군의 승리를 이끈 군으로 사명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이 조선 정부에서도 이 여진족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겠구나 이런 거. 이것이 이제 이 1750년대의 그 해동지도입니다. 여기 조산이라는 지역, 여기가 이제 중앙라인인데요. 이렇게 이제 선이 되죠. 요 사이에 껴있는 조그만 거 이게 녹진도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 삼각형 형태의 섬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이쪽 지역은 이제 토사로 메워져 가서 붙었다는 얘기죠. 참 우리는 묘한 걸로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좀 이렇게 영토를 많이 뺏겼나 몰라요. 뭐 싸워보지도 못하고. 역사를 제대로 안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는 이제 그 다음에 1860년 베이징 조약을 체결하면서 녹동도의 운명이 러시아가 이제 슬그머니 작은 영토에 편입시키는 조인을 경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경웅입니다. 경웅은 뭐예요? 지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쪽 지역. 네, 그쪽 지역 지명을 얘기하는 거라서요.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안 드렸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그 청나라하고
조약을 맺어서 갖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조선 정부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고, 그러고 나서 알았다 해도 사실 대응이 미미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뭐 나라 자체가 지금 뭐 종무냐 사느냐 하는 판인데 이 변방에 조그만 섬 하나 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종은 사람을 파견을 해서 오연중을 파견을 해서 이제 서부경락자로 삼고 녹동도를 우리 영토를 편입할 방향을 모색해라. 그러니까 이제 오연중이 가서 이제 보고를 한 내용은 녹동도에 살고 있는 사람은 전부 조선 사람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그리고 나서 이 대한제국 정부가 러시아하고 국교를 맺잖아요. 국교를 맺으면서 거기 그 공사한테 우리 땅이니까 돌려달라. 공사가 힘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힘이 없는 나라의 요청은 공사도 무시하죠. 예, 그래서 그리고 나서 1885년하고 1905년 사이에 김광훈, 신선옥을 현지로 보내서 녹동도 관계 지도를 작성하게 합니다. 이 지도는 아국의 지도라는 이름으로 녹동도의 지리적 상황을 자세하게 나타냈습니다. 이에 따르면 민가는 113호에 인구가 822명으로 우리 분속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살고 있었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종황제를 상당히 그 무능한 관계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많은데 고종은 실제로 한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세세하게 살펴보면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기 때문에 강제퇴위라는 거 그냥 시킨 거 아니거든요. 일제로서는 저처럼 계속 판결을 두면 정말 방해되겠다 하니까 물론 저 헤이그 그 밀사 사건 이후에 이제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이제 퇴위가 된 거긴 하지만 그 이후에도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1984년도에 그 북한하고 소련하고 이 당국자 사이에 국경회담이 있었죠. 그리고 그렇지만 뭐 이 전혀 북한 입장에서는 러시아 건드리면서 이렇게 그건 달라고 할 입장이 아니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1990년도에 러시아 측에 우리 한국이 섬 반환을 요구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는 북한이 이제 소련하고 국경 지역을 체결을 하면서도 베이징 조약을 그대로 이어받았기 때문에 거꾸로 북한 정부가 러시아하고 그 당시에 조약을 맺으면서 옛날에 청나라와 러시아와 했던 것을 인정해주는 이런 역할이 된 거죠. 네, 그러고 나서는 이제 러시아는 이제 그 북한하고 접경 지역에다 거꾸로 이 제방을 싸서 이제 국경이다 이거죠. 예, 국경 초소를 만드는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또 다음에 이제 그 러시아가 2008년도에 청나라의 영토였던 세이셔스 섬을 중국에 반환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영토를 이제 반환하고 이런 분위기가 너무 익었으니까 이제 우리도 좀 이 기회에 하면 되지 않느냐. 근데 문제는요, 우리 정부 인사들의 인식이 굉장히 미미했어요. 미미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요구하지도 않고 그냥 그 외교적인 수사로만 할 정도로 이렇게 하고요. 이 일본 그 당시에 그 일제 강점기의 그 일본의 기록 이걸 보면 조선 조정에서는 줄기차게 러시아한테 이걸 요청했다는 그 기록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 거고. 그렇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야. 아까 그 간도 문제는 을사늑양 문제가 무효다. 또 청나라와는 1712년에 국경지역 맺은 게 다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국경선언을 치면 만주는 우리 땅이다 얘기했죠. 근데 이 연해주나 이 녹동도가 당연히 조선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조선 간에 혹은 한국 간에 한 번도 공식적인 국경 조약을 맺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땅이라고 주장을 해도 될까요?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무조건 일단 해놓고 봐야 됩니다. 우리 거였으니까. 그렇지. 누가 내 걸 뺏어갔는데 그거 내 거야 소리도 한 번 못 해보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또 하나 문제가 이 장백산 공룡입니다. 답답하죠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요. 장백산이요.